엄마의 휴대폰이 켜졌다. 죽은 사람의 휴대폰이 켜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3년 전 실종된 엄마의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을 때 한 가족은 그 불가능 앞에 서야 했습니다. 잘 지내니? 라는 짧은 문장 하나. 그리고 매일 밤 9시 정각 누군가 그 메시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읽음 1.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 메시지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읽고 있는 걸까요? 딸 유정은 엄마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배달된 상자, 삭제된 CCTV, 숨겨진 계약서. 그리고 마침내 요양병원 침대 위에서 발견한 엄마의 몸. 살아있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모든 신호를 보낸 건 엄마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지 3년이 됐어요. 정확히는 3년 하고도 이틀째 되던 날이었죠. 저는 그날도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딸 지우를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놓고 지우의 머리를 빗겨주고 학교 갈 준비를 시켰어요. 남편 민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숨소리조차 신경 쓰일 정도였죠. 엄마가 없어진 이후로 우리 집은 계속 그랬습니다. 말이 줄어들고 웃음이 사라지고 그냥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엄마는 3년 전 어느 가을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엄마는 평소처럼 집에 계셨어요. 저한테 아침 잘 먹으라고 하시고 지우한테 학교 잘 다녀오라고 하시고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처음엔 친구 만나러 가셨나 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고 다음 날이 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형사 최 선생님이 사건을 맡으셨어요. 하지만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증발해버린 것처럼 사라졌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살아계시다면 연락이라도 하셨을 테니까요. 남편도 지우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는 엄마 없이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배워야만 했어요.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진다고들 하잖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 생각이 나면 울고 밤에 잠도 못 자고요. 하지만 2년째, 3년째가 되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엄마가 없는 삶이에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지우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서재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죠.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카톡이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엄마가 사라진 이후로도 단톡방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두는 게 마음이 편했거든요. 엄마의 이름이 거기 있으면 뭔가 아직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어요. 정혜. 저는 화면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잘 지내니? 라는 짧은 문장이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그대로 싱크대에 떨어뜨렸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에 남편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거 뭐야? 누가 장난치는 거 아니야? 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 섬뜩했습니다. 엄마의 프로필 사진, 엄마의 이름, 그리고 그 짧은 메시지.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지우를 안심시키려고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공포에 떨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메시지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건 그 메시지 옆에 읽음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그 메시지를 읽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어요.
남편도 지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읽은 걸까요?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니, 자는 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의 호흡이 평소보다 빨랐거든요. 저는 남편을 깨우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도 무서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형사 최 선생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형사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정 씨, 그건 아마 누군가 장난친 거예요. 요즘 그런 사기들이 많거든요. 고인의 계정을 해킹해서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장난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형사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조사해 볼게요. 혹시 이상한 일이 더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는 형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오래된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해 봤어요. 엄마가 사라진 뒤로 저는 그 앱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의 휴대폰이 켜지면 위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3년 동안 그 휴대폰은 단 한 번도 켜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앱을 열어보니 엄마의 휴대폰이 온라인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신호는 바닷가 근처의 어느 폐가에서 잡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곳은 우리 가족이 여름마다 놀러가던 별장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 휴대폰 신호가 잡혔어. 별장 쪽이야.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죠. 그럴 리 없어. 그 휴대폰은 오래전에 꺼졌잖아. 배터리도 다 닳았을 거고. 하지만 여기 보면 온라인이라고 나와 있어. 남편은 제 휴대폰을 빼앗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오류일 거야. 위치 추적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겠지.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에요. 남긴 어떤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죠. 그날 이후로 매일 밤 9시 정각 그 메시지 옆에 읽음일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누군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그 메시지를 읽고 있다는 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유정아, 그날 널 지키려던 건 나였어.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키려던 건 나였다니 무슨 뜻일까요? 엄마는 대체 무엇으로부터 저를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저는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메시지를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정말 누군가 장난치는 거야. 경찰한테 신고해야 해. 하지만 저는 그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며칠 뒤 집으로 퀵배송 상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송장에는 발신인이 정혜로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그 상자를 보고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어보지 마. 이건 누가 보낸 사기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엄마의 낡은 머리핀, 오래된 스마트폰 충전기, 그리고 열지 말 것이라고 적힌 봉투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망설였죠. 열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열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결국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엄마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내가 사라진 이유는 그 집 때문이야.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 집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별장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집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게 그만 잊으라고 했습니다. 유정아, 이제 그만해. 내가 힘들어질 뿐이야. 어머니는 돌아가신 거야. 이건 그냥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짓이라고.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집안 CCTV를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사흘 전 새벽 3시쯤 누군가 현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화면을 정지시켜서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엄마가 자주 입던 회색 카디건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얼굴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체격이나 걸음걸이가 엄마와 비슷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누군가 우리 집 앞에 왔다 갔어. 남편은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겠지. 아파트 복도니까 누구든 지나갈 수 있잖아. 저는 그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우가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할머니 방에서 노래해요. 저는 지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할머니가 노래한다니 무슨 뜻일까요? 저는 엄마 방으로 가봤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뒤로 저는 그 방을 그대로 뒀습니다. 엄마의 옷, 엄마의 책, 엄마의 화장품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방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 때문에 어렴풋이 보였죠. 저는 엄마의 침대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인 엄마의 오래된 음악 상자를 발견했어요. 저는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조그만 인형이 빙글빙글 돌면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바닷가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형사님께는 미리 연락을 드렸죠. 형사님은 조금 망설이다가 동행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만 했죠. 별장까지는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운전하는 내내 긴장했어요. 별장에 도착하면 뭘 발견하게 될까요? 엄마가 거기 계실까요? 아니면 엄마의 흔적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형사님이 제 뒤에서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안은 어둡고 축축했어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벽에 가족 사진이 가득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낡고 바랜 사진들이었죠. 저는 그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10살쯤 되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와 저 그리고 아빠가 함께 웃고 있었죠.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야. 저는 형사님을 돌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형사님은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유정씨, 사실 이 별장은 정의 실명의가 아니었어요. 3년 전에 남편분께 양도됐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정혜 씨가 민호 씨에게 이 집을 넘긴 거예요. 법적으로 정식 절차를 거쳤습니다. 공증도 받았고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엄마가 남편에게 이 집을 줬을까요? 그리고 왜 남편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별장 안을 더 둘러봤습니다. 거실 소파 아래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부엌에는 오래된 그릇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침실 옷장을 열어보니 엄마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옷장 안쪽 구석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나무로 된 작은 상자였죠. 저는 그 상자를 꺼내서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는 엄마가 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중 한 통을 꺼내서 읽어봤어요. 유정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 하지만 엄마가 선택한 방법이 옳은지는 모르겠구나.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뭔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저한테 말하지 못하고 사라진 거죠. 형사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정씨, 이제 돌아갑시다.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걸 알아야 했어요. 저는 형사님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형사님은 편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증거로 가져가야겠어요. 정혜 씨가 뭔가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별장에 다녀왔어. 뭐 발견한 거 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명의라는 게 사실이야.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어머니가 넘겨주셨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어머니가 그러셨어. 유정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엄마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잠든 후에 남편의 컴퓨터를 뒤져봤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같은 비밀번호를 쓰거든요. 저는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CCTV 영상을 발견했어요. 저는 복구 프로그램을 돌려서 영상을 열어봤죠. 영상 속에는 엄마가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날짜는 엄마가 사라지기 이틀 전이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 딸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랬잖아.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죠.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고. 그럼 유정이는 어떡하라고. 내 딸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되는데. 저는 영상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형사님께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형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유정 씨, 영상 받았어요. 목소리 분석을 해봤는데 민호 씨와 일치합니다. 그날 정혜 씨와 다툰 건 남편분이 맞아요.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엄마와 다퉜다니, 그것도 엄마가 사라지기 직전에.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엄마랑 다퉜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왜? 왜 말할 수 없어? 내가 다칠 수 있어. 알면 안 돼. 저는 남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뭘 알면 안 된다는 걸까요? 저는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 형사님이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남편의 차 블랙박스 영상이었어요. 3년 전 엄마가 실종된 날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 엄마가 찍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형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형사님은 켜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상 속 남편의 차는 새벽에 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수석에는 분명히 엄마가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표정이 심각해 보였죠. 저는 영상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이 엄마를 어디로 데려간 거예요? 형사님도 확실하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위치 기록을 보니 바닷가 쪽으로 향했어요. 별장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정확한 경로는 확인이 어렵네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을 다시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어머니를 별장까지 모셔다 드렸어. 어머니가 부탁하셔서. 왜? 새벽에 갑자기 왜 별장에 가야 했는데.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어. 며칠만 혼자 있고 싶다고. 그럼 왜 며칠이 아니라 3년이 된 거야? 왜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신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오래된 서류처를 뒤지다가 이상한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보험 계약서였어요. 날짜는 엄마가 사라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엄마, 수익자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어요. 보험금은 10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계약서를 들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이게 뭐야? 왜 엄마 보험금 수익자가 당신이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가 원하신 거야. 엄마가 사라지면 당신이 돈을 받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정말 몰랐어. 저는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남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형사님께 계약서를 보여드렸습니다. 형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조사가 필요해요. 보험사에도 연락해봐야겠어요. 며칠 뒤 형사님께서 보험사 조사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이한 점이 있었대요. 정혜 씨가 직접 서명한 게 맞는데 계약 당시 정혜 씨가 누군가의 강요를 받은 흔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증언하기를 정혜 씨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매우 불안해 보였고 옆에 있던 남자가 계속 재촉했다고 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민호 씨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이 정말 엄마를 해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 친구가 그러는데 할머니 살아있대요. 인터넷에 나왔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친구 엄마가 SNS에서 봤대요. 할머니 이름이 나왔대요. 저는 급히 SNS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엄마 이름이 검색되는 걸 발견했어요. 누군가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3년 전 실종된 정혜 씨가 사실은 살아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요양병원에서 정혜 씨를 봤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형사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형사님도 그 글을 확인하셨대요. 유정 씨, 이 글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정혜 씨가 정말 어딘가 살아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신다면 그건 기쁜 일이에요. 하지만 왜 3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리고 왜 요양병원에 계신 걸까요? 며칠 뒤 형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유정 씨, 정혜 씨를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 계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가 정말 살아계셨어요. 지금 어떤 상태세요? 형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곧바로 차를 몰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갔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형사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형사님은 저희를 3층 병실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형사님이 한 병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입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는 엄마가 누워 계셨습니다. 눈은 감긴 채로요. 하지만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계셨어요. 저는 엄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유정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와서 설명했어요. 정혜 씨는 3년째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 깨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긴 하지만 의식이 없으셨던 거예요. 저는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엄마를 여기 입원시킨 거예요?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보호자 서명란에 민호 씨 이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병원비를 계속 내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거기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미안해. 너희를 지키려고 그랬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살아있는 걸 알면서 왜 숨긴 거야. 3년 동안이나.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하셨어. 유정이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유정이가 알면 무너질 거라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왜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사님이 의무 기록을 확인했어요. 약물 과다 투여 흔적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혜 씨를 이 상태로 만든 겁니다. 저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당신이 한 거야. 당신이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지. 아니야. 나는. 남편은 부인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사님이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어요. 남편은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그날 밤 저는 엄마의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발신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병실에는 저와 엄마밖에 없었어요. 며칠 뒤 형사님이 마지막 단서를 확보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엄마의 휴대폰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동영상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형사님 사무실로 갔습니다. 형사님은 노트북을 켜서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제목은 진실 최종본이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영상 속에는 우리 집 거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와 제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를 내고 있었어요. 엄마, 그만 좀 간섭해. 나도 행복할 자격 있어. 민호랑 결혼하고 싶다고.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남의 불행 위에 세우는 게 아니야. 민호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민호에 대해 뭘 알아요? 나는 다 알아. 민호가 누구한테 빚을 지고 있는지, 왜 갑자기 너한테 접근했는지. 저는 영상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민호는 나를 사랑해요. 유정아, 제발 정신 차려. 민호는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어. 그리고 영상 속에서 제 손에 들려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떨어뜨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를 향해 컵을 던진 거였습니다. 컵은 엄마의 머리에 맞았고 엄마는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고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거기서 멈췄어요. 저는 영상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한 거였어요. 제가 엄마를 다치게 한 거였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요. 형사님이 말했습니다. 정혜 씨는 그날 이후 사라진 게 아니라 숨은 겁니다. 당신에게서요. 민호 씨가 정혜 씨를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1금1은 엄마가 아니라 나였던 거예요.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휴대폰 당신 이름으로 개통돼 있었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당신이 보낸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요. 당신의 무의식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저는 모든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찾는 척하면서 사실은 제가 엄마를 다치게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지워버린 채 살아왔던 거죠. 남편은 저를 보호하려고 모든 걸 감춘 거였습니다. 보험금도 병원비도 모든 걸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내가 한 짓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남편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무너질까봐 무서웠어. 어머니도 그렇게 부탁하셨어. 유정이를 지켜달라고. 저는 남편의 품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최악의 딸이었어요. 엄마를 다치게 하고 그 기억마저 지워버렸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다시 엄마의 병실로 갔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속삭였어요.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제가 한 거였어요. 엄마를 다치게 한 건 저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에 놓인 2개의 휴대폰이 동시에 진동했어요.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엄마 거였습니다. 같은 시각 두 화면에 똑같은 메시지가 떴어요. 잘 지내니? 그리고 그 밑에 보낸 사람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혜.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은 급히 병원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형사님이 도착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엄마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침대 위에는 단 하나의 물건만 남아 있었어요. 꺼진 휴대폰 2대였습니다. 제 거랑 엄마 거였죠. 형사님이 간호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정혜 씨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어요. CCTV를 확인해봤지만
엄마가 병실을 나가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사라진 거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는 식물인간 상태였잖아요. 혼자 걸을 수도 없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누가 엄마를 데려간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정말로 깨어난 걸까요? 불가능한 신호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읽음일이 남아 있어요. 엄마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메시지는 대체 누가 보낸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어쩌면 평생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때로는 알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릴 거예요. 지금도 가끔 밤이면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혹시 엄마한테서 메시지가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화면만 밝게 빛날 뿐이죠.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엄마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른다고요. 용서는 못하시더라도 딸이 잘 살기를 바라시면서요. 진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할지도 모르죠. 계속 지켜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